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이 일본의 발행과는 다르게 전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파급력이 점점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토요타 판매량은 지난해 8월 대비 마이너스 59%, 혼다 마이너스 81%, 닛산 마이너스 87%, 인피니티 마이너스 68% 폭락해 주었고요. 같은 기간 현대차의 소나타는 플러스 43%, 기아차의 K7은 플러스 110.6%라는 어메이징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맥주는 더 심각하죠. 관세청에 따르면 8월 일본 맥주 수입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으로 2018년 8월 대비 마이너스 94.8% 감소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머지 5.2%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일본을 찬양하는 그쪽 분들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5.2%는 줄이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결과이고 저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인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어느 국가 국민들이 지금처럼 이 놀라운 수준으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 외국의 경제 침략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국가들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유니클로도 한번 봐볼까요? 유니클로 올해만 벌써 8곳 폐점, 실적은 7월 넷째 주에 마이너스 70%, 8월에는 마이너스 8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상황은 어떨까요? 8월 인천공항의 일본 여행객이 마이너스 20% 감소하였는데 해외여행의 경우 수개월 전부터 호텔과 비행기표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불매운동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국에서만 이미 연간 수조 원대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유니클로의 전세계 매출액이 21조 원이 넘는다, 토요타 1년 매출액이 300조 원이 넘는다면서 한국에서 1, 2조 원 손해봐도 전혀 타격이 없다, 마치 일본의 극우 세력을 대변해주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한국 분들이 아직도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일본에 충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추후에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현재 놀라운 속도로 전세계에 퍼지고 있는 일본의 불매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41세 양재현씨가 빅W라는 백화점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전범기가 그려진 티셔츠가 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바로 고객센터로 달려가서 이건 독일의 나치 전범기와 같은 것 이라면서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고, 호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현지 유명 언론사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까지 해당 이슈를 알리자 호주 백화점 빅W에서 이러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답변이 너무 통쾌해서 제가 풀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 제이, 시간 내서 연락해줘서 고마워. 이 티셔츠의 이미지는 전세계 도시들을 상징하는 티셔츠 중에서 하나일 뿐이지 고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어. 그러나 우리는 이 티셔츠가 일부 고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을 이해하고 그 결과 우리는 호주에 있는 모든 매장들에서 이 티셔츠를 없앨 거야. 우리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 이미지가 어떠한 디자인에도 포함되지 않도록 명심할게. 고마워, 빅W가.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 용기 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져준 호주의 양재현님에게 힘찬 박수를 한 번씩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요? 호주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빅W는 182개의 백화점을 가진 초대형 유통업체입니다. 호주는 콜스와 울월스 둘이서 이 호주 슈퍼마켓 전체의 80% 정도를 독점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울월스의 핵심 자회사가 바로 빅W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정도가 되겠네요. 또 얼마 전 소니가 너무 강력한 상대를 잘못 건드렸죠. 바로 마블과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 이상 마블 시리즈에서 스파이더맨을 볼 수 없게 되자 전세계 마블 팬들이 격분한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향후 출시될 소니의 스파이더맨 영화 보이콧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니의 핵심 매출원 중 하나인 플레이스테이션까지 보이콧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주 전 업로드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시민들 뿐만이 아니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도 일본 회사들과 거래를 끊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이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았던 불화수소를 국산화를 본격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DFD사로부터 불산 테스트도 완료한 상황이죠. 전세계 스마트폰 1위, 메모리 반도체 1위, 1년에 240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는 삼성전자에게 일본은 완전히 신용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휩쓸고 있는 국내 바이오 1위 기업 셀트리온은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정한 물품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본산 수입 원부자재들을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일본 대신 미국과 유럽 등에서 수입을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재팬 패싱을 하고 있는 이들은 한국 기업들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던 세계 스마트폰 3위죠. 중국의 샤오미는 삼성의 6400만 화소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 센서 기술은 매우 대단하다며 소니에서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탔습니다. 현재 소니가 판매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는 4800만 화소인데요. 삼성은 6400만 화소에 이어서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까지 공개하였습니다. 소니는 절대 따라올 수가 없죠. 미국에서도 재팬 패싱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에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독점으로 공급해 왔었죠. 하지만 이번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 3에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 올인한 회사죠. 지난해 전기차는 총 126만 대가 팔렸는데요. 그중 77만 대가 중국에서 팔렸습니다. 전기차 판매 브랜드 1위가 테슬라로 25만 대, 중국의 북경 자동차 그룹이 17만 대로 2위. 테슬라가 중국에 올인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테슬라가 올인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인 모델 3에 LG화학이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중소기업들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지금부터 5시간 27분 동안 이런 식으로 일본 제품들을 쓰지 않으려는 전세계 기업들을 나열할 수 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바쁘시게 자신의 소중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것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본은 이번에 한국에 부당한 제재들을 가하고 망언을 퍼부으면서 승리하고 있다는 이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채널의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 나라의 심장과 같은 산업을 초토화시키려고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일본 기업과 사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일본의 국가 리스크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전 세계 주요 펀드들이 향후 점진적으로 일본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줄여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 가치가 100조 원에 육박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투자회사죠. 소프트뱅크가 일본 전망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일본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발언들을 하였는지는 이전 영상들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의 핵심 펀드가 바로 이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높은 기업들에게 막대한 규모를 투자하고 있죠. 이 펀드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지분 45%로 가장 많고 소프트뱅크가 28% 그리고 애플, 퀄컴 등도 함께 참여한 1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펀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보시면요. 우버, 엔비디아, 위워크, 바이트댄스, 디디추싱 등 대부분 미국과 중국 기업들입니다. 한국의 쿠팡에도 2조 원을 넘게 투자하였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전 세계 총 75개의 유니콘 기업들에 투자하였는데요. 이 중에서 일본 기업은 단 하나도,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단 하나의 일본 기업도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 없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 아무리 사우디 국부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소프트뱅크가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하였고 나머지는 투자자일 뿐 소프트뱅크가 GP, 즉 펀드를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얼마나 투자할 회사가 없었으면 일본 투자회사가 일본 기업을 자신의 펀드 리스트에 단 하나도 넣지 않았겠습니까?
인류의 수천 년 역사상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인류의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1차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다시는 전쟁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벌였고 끔찍한 전쟁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세계의 질서는 급격히 재편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는 것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인류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수십 세기 동안 많은 질병들과 사투를 벌였지만 현대 의학으로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은 드문 경우니까요. 이렇게 유례가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한 줄기의 희망이 되는 국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에 밀려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가인 대한민국. 많은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이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 한국이 이제는 유일하게 전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열쇠를 지닌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의 방역을 배우기 위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을 배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과 통화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 정상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천재이며 부자인 빌 게이츠까지 한국의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기부왕이라 불리며 이 사태를 일찌감치 예견하고 있었던 빌 게이츠의 요청으로 지난 4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었다. 한국은 이번 위기를 잘 관리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또한 빌 게이츠는 저 역시 한국의 대응을 보고 배우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설적인 IT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극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이번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최초의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은 스마트폰 위치 정보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판정자 동선을 단 10분 내에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당연히 10분 만에 동선 전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수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국이 더욱 빠르게 스마트하게 대응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확산세가 급증하자마자 2월 말에 개발에 착수해 단 1개월 만에 획기적인 시스템을 완성했고 지난 3월 26일 질본으로 이관한 것입니다. 현재 존스 홉킨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4월 10일 50만 399명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 테스트 수만 20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이렇게 급격히 테스트 수를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테스트보다 더욱 중요한 의심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IT 기술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미국은 현재까지 그런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예상대로 한국의 중앙방재대책역학조사팀장이 설명회를 열자마자 NBC, 로이터 통신 등 77개사가 참여했는데 국가별로 확인해보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싱가포르, 방글라데시아 그리고 심지어 일본의 언론까지 있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식 요청이 들어올 경우 기술 수출이나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0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회담을 갖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공조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한국처럼 진정된 단계가 아니며 앞으로가 고비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공유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한국산 테스트 키트와 관련 의료 물품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4월 10일자로 우크라이나 당국은 우크라이나 한국행 수송기에 한국 교민들도 탑승해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라고 강조한 것이죠. 아마도 모로코 국왕이 한국에 호의를 베풀어서 테스트 키트와 의료 물품 등을 먼저 받았던 것에 영감을 받았는지 우크라이나도 한국을 위해 호의를 베푼 것 같아 보입니다. 솔직히 만약 일부 양심 없는 국가였다면 이런 기회를 활용해 단단히 한몫 잡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우수한 테스트 키트와
각종 방역 물품 등을 매우 비싼 값에 팔며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평하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모든 국가의 기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가봉에 테스트 키트 5만 개와 의료 물품을 수출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며 국가자문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최재욱 교수님이 한국 정부의 주선으로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되어 방역 노하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때 혈맹으로 한국을 도왔던 에디오피아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셀라시아 에디오피아 황제는 자신의 친위 부대인 강류 부대 6,000명을 파병해 한국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런 에디오피아가 이번 위기로 비상사태를 선언하자마자 한국 정부는 적극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즉 많은 국가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에디오피아에 테스트 키트와 각종 의료 물품 등을 지원할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사실 세계는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며 파워를 가진 국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역사를 살펴보면 위내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원수로 갚는 국가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국가와는 전혀 다르게 진정한 세계 평화와 인류애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의 이런 이타적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을 도와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요. 이런 상황에서 전전긍긍하며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아쉬울 때만 협력하자며 한국을 찾는 일본인데요. 지난 4월 9일 도미타 일본 대사는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이번 사태를 잘 관리하고 있는 점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면서 현재 한일 양국은 공동의 적을 극복하기 위해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력이라는 것은 보통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경우에나 쓰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눈을 치켜 세우고 지켜봐도 한국은 이번 사태에서 일본에게 배울 것이 전혀 없는데 무엇을 위해 협력을 강화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일본은 테스트를 거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0일 도쿄에만 190명이 추가되었고 전국에서 사상 최대인 634명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누적 6,88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ABS 뉴스에서는 지난 4월 9일 일본이 올림픽을 연기하자마자 일본 내에서 판정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언론들마저도 일본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버린 것입니다. 일본 관리들 태도도 엉망진창입니다. 한국 담당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밤잠을 설쳐가며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다케다 료타 방제 담당상은 아베 총리의 비상사태 선언이 나오는 전날 밤인 지난 4월 6일에 동료 의원들과 회식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4월 6일에도 아베 총리는 자국민들을 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관리들은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니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본 정치권이 정말 한심하다 못해 구제불능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그런 관리들은 약과입니다. 일본 매체 프레지던트 온라인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현재 가장 무서운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아베 총리라는 기사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외출 제한 등 강경한 대책을 내놓은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 당국의 대응은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아슬아슬하게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베 총리의 위기의식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수장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긴급 사태를 선포한 이후에 국가의 방침에 따라 자국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먼저 요청하고 그 후에 결과를 확인한 뒤에 상황이 악화된다면 사업체들에게 휴업을 요청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니 사회적 거리 두기가 될 리가 없고 일본의 현실상 재택근무가 될 가능성은 무척이나 낮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기사에서는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과 달리 아베 총리에게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계조차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황당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본 하면 떠오르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바로 골판지 침대인데요. 이번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일본에서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일본은 골판지하고 역사가 매우 깊은데요.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 일본은 자국민들을 위해서 박스 침대를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일본에서 침대라고 불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잠시 눕기만 해도 자괴감이 들 것 같은데요. 일본은 박스 침대를 당당하게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0일 일본 SNS상에 골판지 사진들이 무수히 올라오자 한바탕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귀국한 일본인들을 위해서 테스트를 받을 때까지 이곳에서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귀국자들을 위해서 호텔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격리시설로는 적합하지 않는데요. 일본인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1일에서 2일을 대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편을 떠나 칸막이도 없고 서로 간격은 2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증상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국이 10분 만에 동선을 확인하는 첨단 시스템을 개발할 동안에 일본 당국이 실행한 정책이라곤 면 마스크 2장 배포와 골판지 침대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